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전국이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나마 좋다 했는데 마스크 벗을 때쯤 되니까 또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벗을 때가 온 건 맞는 걸까요? 방역당국이 정한 4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해서 설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설 연휴 대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하기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할 정도로 성숙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또 미세먼지만큼이나 앞이 잘 안 보이는 전국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2023년 새해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함께 하실 4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정군기 동국대 개공교수,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 주말 지내고 보니까 정말 주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 들은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첫 주가 좀 힘들었어요. 첫 주이기도 하고. 예. 근데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를 설 전에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정부가 4개 지표를 정했죠. 그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이 되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 밝혔는데 4가지 조건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렇게 4가지 지표를 제시를 했어요. 이제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백신 접종인데 이 백신 접종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족이 안 됐지만 2가지 그리고 안정적 의료 대응도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는 조금 해당이 되고 그렇지만 중증화는 여전히 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윤경호 의원. 근데 4가지 가운데 2가지가 충족이 돼서 설 전에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고 설 연휴에 또 대이동이 있잖아요. 기차 타고 가는데 설 전에 풀면 기차 안에서도 그러면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설 전에 막 이렇게 하고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 상황 변화를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은 아닐 것 같지만 상당수는 뭐 증상이 있어도 나 그냥 굳이 PCR 검사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이 진단해야 될 몫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는 중국발보다 미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저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재유행의 핵심 변수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감염병을 그동안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분들 아닌 분들은 전문가로 좀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 전부 다 뭐 한마디씩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요.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뭐 백신 문제라든가 마스크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청와대, 과거 정부는 청와대죠. 청와대 그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상하게 지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좀 뭐 물론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되고 그것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어떤 그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청와대라든지 저는 지금의 대통령실도 좀 서둔다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정확한 판단을 중시하고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좀 왠지 어떻게든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그게 좀 약간 포퓰리즘적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냐 방역이냐 이걸 따지고 보면 둘 중에 방역을 우선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옥죄어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아니 방역 저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경제가 작살나서 죽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 둘에 대한 하나는 정무적인 판단 하나는 보건 측면에서의 판단 이건데 그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죠. 그러나 이런 세세한 분야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우선 먼저 나와서 그걸 놓고 볼 때 이제 나머지를 감안해 보면 최종 결정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사실 초반에 대응했던 그만큼은 이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고 거리두기는 일단 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이제 최후의 보호인데 박은석 의원 만약에 실내 마스크 풀어라 뭐 실내에서 꼭 의무적으로 안 차도 된다 해도 지금 뭐 미세먼지도 많고 또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 차는 거 알아서 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좀 습관화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방역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도 이를테면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라든지 또 뭐 극장 안에서라든지 이렇게 실내가 좀 밀폐되어 있는데 사람이 밀집되는 곳에서는 아마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 거리두기는 뭐 진즉 우리보다 먼저 다 해제했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가 이제 대중교통하고 병원 정도에서 착용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조건부로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취약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다른 데서는 해제하는 그런 조건부 해제가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찍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하게 한 덕분에 그나마 코로나로부터 피해가 적었던 그러니까 방역 관리가 좀 잘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앞서 이제 경제 말씀도 있었고 또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어 식당 안이나 이런 데서 다 벗잖아요. 그렇게 벗고서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그걸 이렇게 좀 강하게 유지한다는 게 다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조건부 해제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앵무새님, 과학 방역이 마스크 벗는 건가요? 으짜님, 이젠 국민이 전문가가 됐어요. DJAO님, 중국발 입국 금지시켜야지 문통때 입국 금지 안 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왜 입국시킵니까? 이소영님, 마스크는 이제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SJ님, 마스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국방이나 신경 써라. 근데 정공기 교수님, 예. 이제 마스크 관련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을 계속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과학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학 방역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정부의 방역 대책을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두 정부의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뚜렷한 뭐 어떤 그 확실한 구분도 없이 자신감이 없어 하는 그 워낙 중요한 이 그 팬데믹 그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대로 정말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그렇게 틀어막았는데 이 나중에 이 퍼진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건 뭐 자율성이 막힐 수밖에 없다. 유럽이라든가 지금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인도네시아가 98% 면역을 했다고 하거든요. 중국 관광이 받는다고 하는데 역시 그 사람들의 주체적 인식에 맡겨서 그 마스크를 위험하다고 쓰는 사람은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벗고 하는 카페 같은 데서 침 튀기면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갈 때는 다시 딱 쓴단 말이죠.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뭐 정치 냄새가 좀 납니다. 정치 방역 안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게 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 걱정 안 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입니다. 마스크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국방이나 신경 쓰세요. 날카로운 의견 주신 SJ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관련 저희가 들어갈 때 좋은 의견 주시면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치 관련 첫 번째 이슈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좀 짚어보죠. 대통령실이 아주 마음 먹고 정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장관급이냐 뭐 부총리급이냐 뭐 격이 어떻게 돼요, 정기랑 교수? 어떤 급이에요? 그 위원들로 참석한 사람들이 장관들이 부처 장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 되게 이제 당사자 부위원장 당사자는 부총리급으로 이렇게 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들이 위원장은 대통령이죠.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이제 위원들은 장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장관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부총리급을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정부 공식적으로는 장관급 예우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줬을 때는 이 일을 잘해라 그런 뜻이 있을 텐데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 일도 하고 또 당 대표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정치인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미지, 그 기후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대단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제들이잖아요. 여기에 본인이 전문성을 갖는 데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정치인 출신이 와서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역량을 좀 발휘해 주길 기대했을 텐데 웬걸 뭐 계속 당 행사에나 쫓아다니고 현재는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회의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의견을 본인이 낸 걸까요? 그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었을 것이고 그거 이거다 싶어서 아마 이른바 헝가리 저출생 대책을 하나의 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산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좀 낮춰줬는데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정일환 교수 얘기하신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인데요. 헝가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좀 본 모양입니다. 결혼할 때 4천만 원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할 때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하면 원금 일부를 탕감하고 셋째 출산하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제도. 이렇게 하면 애 낳는데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이 직접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의 의견이 정부의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논의가 좀 제대로 안 됐다. 검토해 보겠다도 아니고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KBC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서 당 대표 출마를 마음속으로 굳혀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최근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이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좀 더 조금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전만 해서 되겠느냐는 거는 플레이어로 뛰시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 뭐 조금 더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국이 교수 마음 굳혀가고 있다. 정치인 표현으로는 출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려왔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무려 35% 정도의 지지를 받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인이고 또 부위원장이 뭐 관료라고 하지만 장관하고는 또 다른 약간의 비상근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쉽게 광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포부를 얘기를 했는데
저게 괘씸죄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말려야 되는데 그 찾아보니까 어제 얘기한 그 우리하고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저출산 대책을 그것도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상훈 수석이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한 거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뭐 저희 말씀을 나눴지만 고령화 저출산 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이 사실상 총괄을 하면서 각 부 장관, 기재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국정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뭐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뭐 의견이다 이런 표현을 쓴 자체가 정부가 서로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사회수석도 부위원장하고 뭐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복지부 기재부 마찬가지고 뒤늦게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말렸다고 하는데 그런 말린 흔적이 있는 건지 본인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서 내가 낸 건데 이렇게 내가 저격을 당할까 하는 느낌을 저는 나경원 의원 편을 좀 들고 싶습니다. 예. 네. 두 가지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까 괘씸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 자리를 준 것은 당대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나 신경 쓰세요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윤심은 김기현 의원한테 가 있는 게 뭐 확실한 걸 보입니다. 장재현 의원 달라붙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가 또 가 있고 뭐 권성동이 접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나경원 의원한테는 윤심이 안 갔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약간의 실수라고 하면은 윤심을 그 아주 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도 저 뭐 중립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광주 방송에서 과감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너 아니야라는 거지. 이게 결국 이재호 전 의원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쭤볼 것에 대한 답까지 같이 그러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볼 것은 그러면 이번에 안상훈 수석이 이렇게 딱 얘기한 것은 확실히 이제 그만둬 하는 그런 사인이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 부위원장 보고 개인 의견이라고 그러면 누가 그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그 부총리급 장관급 그 일을 하겠다고 남아 있겠습니까?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의 그 단점이 좀 대가 약하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대를 안 대봐가지고. 근데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잠깐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경호 의원. 헝가리식인지 어쩐지 몰라도 결혼할 때 4천만 원 대출해주고 첫째 자녀 출산하면 무이자로 돌려주고 둘째 나면 원금 일부 탕감해주고 셋째 출산하면 전액 탕감해주고 이런 정도 대책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에서 최저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4천만 원은 아니라 저는 애 셋 나면 한 1억씩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허경영 공약인데 저는 허경영보다 더 세게 가야 이 나라가 지금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경영 개인적으로. 씨가 낸 공약 중에 상당 부분이 제도권 안으로 채택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애 나면 얼마 주겠다 이러면은 정말 허황된 것 같이 보였던 허경영이라는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항상 떠올르죠. 이게 헝가리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출산 대책의 아주 파격은 프랑스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프랑스는 아파트 하나씩 줍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이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거는 부모에게 주는 거잖아요. 예. 가정에게 주는 거죠. 아이에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혼모를 수용하는 거예요. 아하. 미혼모 뒤에는 또 뭐가 있죠? 불륜도 그건 불문이에요. 어떤 형태의 애만 낳으면 남녀관계에 상관없이 아이만 낳으면 그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프랑스식이거든요. 아이가 평생 자라는데 다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지원에 4천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뭐 1억 원이 될지 그건 형태 불문. 교육비, 주택 공급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1등 하기 전에는 프랑스가 1등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프랑스는 그걸 뒤집는 그러니까 인구 증가 추세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이민도 있었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양성화되는 것도 있었지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라고 할 때 그 돈은 과다 뭐 방식 어떤 용도 이거는 백가쟁명이에요. 문제는 그 돈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부모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아이에게 주어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의 방향과 다르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 정부 정책은 뭐예요? 지금 이렇다 할 저출산 대책의 돌파구를 못 찾고 있죠. 뭘 내놓으면서 그 돈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정부 안의 의제로 수용된 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뭐 100조 이상 돈을 썼는데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 지금까지 대책이 별달리 효과가 없다는 걸 역으로 입증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될 의제인 것만은 분명하고, 근데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이게 정부 영역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 대책을 언급을 했었어요. 지난 대선 그 윤석열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본인이 언급해놓고 본인은 지금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셈인데, 하나의 외국 사례로 정부 영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물론 경제부처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국가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제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차관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이 아이디어가 검토됐을 때 기획재정부라든지 국무조정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나경원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확정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게 아니에요.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아예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그거를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저렇게 정색하고 반박하는 건 정책적인 어떤 이견의 표출이라기보다도 이건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한 거죠.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저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거의 면박을 준 거잖아요. 저거는 사실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고 나경원 고사작전에 저는 대통령실이 들어간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정책적 혼선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아니 그 나경원 그 조고위,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내놓은 대책안에 대해서 번복하는 소송, 이 소동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에요. 장관급 인사의 말이 바로 내부 조율 없이 튀어나오질 않나. 또 대통령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철회하질 않나. 이런 어떤 정책 혼선이 어디가 있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해석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친윤 주자들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가장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나경원 의원 문제, 당심은 뭔데, 당심은 나경원인데 윤심은 멀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딜레마 속에서 나경원 주저앉히게 나선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대표되면 당심하고 윤심하고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말한 법이 없죠. 실제로 지금 고민은 아마 그럴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소위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된다는 보장은 또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보면 대단히 그것 또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후폭풍을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멀고, 우선 당장 이 소위 윤심을 기반으로 한 후보군 교통정리, 여기에 지금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반응도 지금 재미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방 더 먹였어요. 안상훈 수석이 그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또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분명히 나 전 의원의 이 발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도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서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하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런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요. 이게 결국 저는 그래서 다 놓치는 거다. 이제 정말 광야에서 본인이 한번 붙어보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은 당대표 출마 이건 이제 헛다리 짚은 거 됐고요. 더 중요한 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이 뭔 얘기를 한들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환기시켜 드릴게요. 나 부위원장이 또 하나 찬 완장이 기후변화 대사. 예. 이거 외교부에서 위촉한 자리예요. 그러나 기후변화 대사는 끊임없이 지금 회의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내놨죠. 지난해 11월 초에 이집트에서 관련 당사국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COP27이라는 27차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거기에 나경원 대사가 갔다 왔거든요. 아마 모두 다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정말 윤석열 정권 5년 내에만 다뤄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지속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일을 두 개나 다 갖다 줬는데 그 두 개 감당할 역량이 없다는 걸 이번 이 돌출 발언 하나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천하에 그냥 공개를 해버린 셈이 됐다.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결국 둘 다 놓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경원 전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공기 교수. 예. 저는 오늘 아침 또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또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이건 완전히 나경원에 대한 뭐 확인 사살 아닙니까? 확인 사살? 이런 식의 그 정부 그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는지 제가 정치평론가 뭐 기자에서 한 30여 년을 했지만 제가 처음 그 보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예. 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전혀 그 맞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이제 김무성하고 박근혜 아닙니까? 예. 이때 박근혜 정부가 서청원 의원을 밀다가 삐끗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 뒤에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그 크게 그 노이즈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가 순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누가 고위 관계자인지 우리 언론들도요 이제 소스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사설을 내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촉도 고려한다 이런 얘기는 뭐 말 안 듣면 자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위하고 핵심하고 누가 더 높은가? 예,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